자,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1교시 한 1시간 정도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보니까 50분밖에 안 했네요. 이게 오랜만에 강의하다 보니까 체감이 훨씬 길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좀 힘이 들거나 아니면 당이 떨어지거나 뭐 등등 그런 이게 뭐랄까 현상, 저한테 개인적인 현상이 일어나면 좀 쉴 때가 됐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오랜만에 강의하다 보니까 50분도 1시간이 넘게 생각이 드는 그런 착시 아니 뭐 아주 주관적인 어떤 그런 효과적 느낌, 그런 게 드는 것 같습니다. 뭐 차근차근 또 빌드업 해가지고 또 이렇게 가열해야죠. 가열해서 점점점 더 이렇게 좋은 강의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법규의 체계 여기 이제 지금 쭉 알아보기로 했죠. 그래서 보통 막 이런 말들 하잖아요. 제가 옛날에 뭐 EBS 뭐 고등학교 뭐 법과사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뭐 헌법, 법률, 그 다음에 뭐 명령, 그 다음에 조례, 규칙. 물론 이게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이 위에 상위법이다. 상위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은 보통 이제 국회가 만드는 것이고, 근데 또는 뭐 이렇게 긴급 명령이거나 그 대통령이 권한 쓸 수 있는 게 있거든요. 헌법에 있어요. 아니면 뭐 대법원이나 국회나 헌법재판소, 헌재의 규칙, 이 안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상권 분립이 돼 있잖아요. 뭐 정부, 국회, 뭐 대법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상권 분립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만드는 어떤 규칙들은 뭐 그냥 그래도 법률로 쳐주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규칙들. 그래서 이 고유성을, 그러니까 이게 국회가 만약 법률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국회가 법률을 만드는 거잖아요. 법률을.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만드는 건데 대법원이 만드는 규칙도 같은 법률 선상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도 내부적인 규칙이 있고 뭐 각 규칙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규칙들은 법률급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은 이제 그 정부가 만들어내는 행정 입법을 말하고요. 입법 중 하나 이제 법규성이 있는 것들을 모아서 명령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조례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의회가 승인을 하는 거죠. 승인하는 그 조례들. 그리고 이건 아예 단체의 고유, 단체, 그러니까 장이 고유로서 의회 승인 안 받고 고유로 그냥 만드는 것. 그래서 이 규칙과 이 위에 대법원 현재 국회 규칙이랑은 서로 다르다. 이거는 지방자치단체 규칙을 말하는 거다. 요 정도 선으로 뭐 위계질서라고 해야 되나요?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이거는 여러분들 로스쿨 갈 정도라면 이 정도는 저는 알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이걸 알아야지 결국에는 이게 최상위법으로서 얘네들이 위배되면 얘네들이 이제 위헌적인 법률, 위헌적인 명령, 위헌적인 조례, 위헌적인 규칙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 법규성이 있는 이런 법규들을 그냥 쭉 설명하고 넘어가자라는 겁니다. 제가 법규 이러니까 계속 김병규인가요? 요즘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 엄청 유명했던 메이저리거 선수가 있었어요. 뭐 박찬호, 거의 전성기 때는 박찬호보다 더 잘했을 수도 있고, 근데 전성기가 좀 짧았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뭐 이 손가락 욕을 해가지고 그 별명이 법규형이다 막 이렇게 나오고, 최근에 뭐 뭉쳐야 쏜다, 뭐 뭉쳐야 찬다, 뭐 이런 데 나와가지고 막 되게 허당 매력 막 보여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법규 하니까 계속 그 법규형이 생각나가지고 저 아재 개그 인정합니다. 이응주 인정합니다. 바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모든 법의 대전제예요. 국가의 기본법이고. 그래서 헌법에 위배되면 안 돼요. 절대로 헌법에 위배되면 안 되고 헌법 정신에 위배되면 안 되고 그렇다면 위헌적인 법률, 위헌적인 명령 등등등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법의 전제 국가의 기본법이고 구조는 총강, 기본권론, 통치구조론, 기타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그냥 쭉 훑어보죠. 다 훑어볼 건 아니고 그냥 크게 그냥 이런 구조다 라고 한번 보시죠. 여기 전문 있죠. 전문은 그래도 한번 우리 이거 봐. 저는 전문 읽을 때 그냥 약간 가슴 따뜻해진다. 따뜻. 뭐랄까 너무 추상적이지만 너무 추상적이지만 그래도 정말 이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때까지 제가 뭐 민법을 가르치는 형법을 가르치는지 되게 너무 수원법학적으로 접근하고 아주 체계적으로 접근했잖아요. 근데 헌법은 좀 말랑말랑해질 수밖에 없어요. 뭔가 우리가 뭐 정의라는 것은 손에 잡을 수는 없는 것이지만 뭔가 그래도 더 낫고 그 따뜻한 어떤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한 어떤 법의 정신이기 때문에 헌법을 읽어보면 그런 느낌 듭니다. 그냥 그래도 첫 시간이니까 한번 전문 읽어볼까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부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개성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 단계를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석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유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이제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거죠. 이게 뭐 전문이 어떤 이 구속성이 있냐라는 어떤 학설 대립들이 막 있어요. 그런 대립들인데 아무튼 그 뭐 자유가 조화를 자유민주주의 기본에서 딱 나오잖아요. 이제 학과여 정치, 사회,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조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에 균등한 현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 자손들의 그 안전과 자유,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회를 통해서 국민투표에 개정한다. 이게 그래서 1987년도 그때 이제 민주화운동 일어났을 때 그때 이제 직선제 개헌이 됐죠. 개헌되었을 때 그때 이제 만들어진 헌법이고 지금 이제 한 40년 40년 넘었죠. 이상이 되었습니다. 아닌가? 잠깐 30년이구나. 숫자가 계산이 안 돼. 지금 2022년이니까 한 35년 정도 됐네. 35년. 그래서 계속 지금 개헌의 말이 많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맞죠? 뭐 그건 아주 좀 사실 헌법은 되게 정치적인 것과 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 좀 헌법 공부를 하다 보면 되게 정치적인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헌법 수업 시간에도 그렇게 가르치시는 교수님들도 많을 것이고 아무튼 그래서 이런 것들 읽으면 참 좋고 여기서 보면 이건 여담인데 그냥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말이라서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본인 내 가치관이 뭐냐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제 자기소개서에도 적었었던 건데 제가 로펌 자기소개서에 뜬금없이 이런 것들을 썼어요. 헌법 전문에서 자기가 딱 꽂히는 문구들이 제가 봤을 땐 그 사람의 핵심 가치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요게 저한테 가장 꽂혔던 문구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을 최고조 발휘, 각인의 기회 균등. 지금도 어떻게 보면 저가 지금 스타트업 씬에 있고 지금 교육 사업 하고 있는 이 두 가지가 요 관념에서 가장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와닿는 제 어떤 활동에서 와닿는 그런 궁극적인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그쪽 씬에 지금 몸담고 제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헌법 전문을 한번 곱씹어 보면서 지금 약간 민법 공부하고 형법 공부하면서 지친 심신을 그렇게 달래면서 곱씹어 보면서 그래도 내가 법조인이 되려고 지금 이제 방학 때 너덜너덜해졌을 거거든요. 과연 이 길이 내 길이 맞는지 막 이러면서 너덜너덜해졌을 거예요. 하지만 이 전문을 읽으면서 다시 가슴에 뽕을 이렇게 심으면서 그냥 뽕 맞는 거죠. 그냥 뽕 맞으면서 그래 이런 내가 정의롭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법조인이 되려고 했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넘어가라고요. 자, 총강
이거는 어떤 전반적인 어떤 헌법 원리나 뭐 제도 같은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뭐 이런 국민 주권주의, 뭐 우리 뭐 영토에 관련된 거, 우리 국민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뭐 통일, 뭐 등등등등, 뭐 평화, 아니면 이제 조약, 외국과의 관계, 그다음 공무원 제도, 그다음 정당 제도, 뭐 여기 이제 전통문화의 개성, 뭐 문화 국가의 원리, 뭐 이런 것들이 총강 그냥 크게 굵직굵직하게 해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본권, 여기 이제 의무도 있는데 단 국민의 의무인데 대부분 권리예요. 그래서 기본권이 여기에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10조부터 쭉 있는 거죠. 기본권이 쭉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한 3교시에 좀 알아볼 건데 한 번씩 읽어볼 건데 아무튼 이렇게 쭉 가요. 이렇게 쭉쭉쭉쭉쭉쭉쭉 가면 이제 여기까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일반적으로 또 열과되지 경시대.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열거가 아니라 예시조항이다라고 이제 선언하는 그냥. 하지만 이거 말고 어떻게 인정하는 기본권을 딱히 못 봤어요. 물론 어디에서 도출시켜가지고 연관시켜서 뭐 만드는 경우는 있지만, 아무튼 그래도 여기 나온 게 거의 대부분의 기본권이다. 90% 이상은 우리가 헌법재판에 사용하는 기본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의무 딱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회로 나온 이제 국회. 이게 통치 구조 쪽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본권들을 지키게 하려고 하면 국가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질서를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헌법 개정할 때 이 개정하는 발의하는 이런 위정자들, 그리고 그 국민들이 그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국회, 정반의 대통령, 그 다음에 뭐 행정부, 행정각부, 감사원까지 이제 정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고, 그 다음 5장 법원, 그 다음 최고위에 이제 헌법재판소 있고, 독립적으로 선거관리는 독립적으로 해야 되니까 선거관리위원회 독립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때 원래 그 전까지는 지방자치라는 그게 없었거든요. 그전 헌법까지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제 헌법을 개정할 때 지방자치의 개념 만들고, 이래서 아마 90년도에 처음으로 지방의회 선거를 하고, 뭐 93년도인가 94년도인가 95년도인가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지방자치단체가 처음으로 선거로서 시장이 선출됐습니다. 저때 이건 또 제 나이 어렸어. 제가 엄청 어렸을 때예요. 제가 엄청 어렸을 때는 그 국가가 임명했어요. 그냥 뭐 서울시장이라든지 그냥 박정희 대통령, 뭐 전두환 대통령이 임명했죠. 노태우 대통령까지 아마 임명했을 겁니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도 초반에는 임명했을 건데, 김영삼 대통령 임기 중에 아마 지방자치 지방선거를 처음으로 했고, 그때로부터 이제 지금 한 거의 30년이 다 돼가고 있죠. 27년, 28년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헌법에 들어와서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가 하게 됐다. 그 전에 옛날에 그 장면 내각, 그러니까 4.19 운동 이후로 60년도에 그때 잠깐 들어왔다가 이제 그 다음에 박정희 그 군사정권 쿠데타로 인해서 그렇게 들어와가지고 그건 없어져 버렸어요. 다시 헌법도 다시 개정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 지방자치는 죽어 있다가 87년도에 만들죠.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사실 그 전까지 없었고, 그냥 대법원이 그 헌법에 대한 어떤 판단을, 그 최고 그냥 법원이었어요. 대법원이. 그런데 이제 대법원도 어떻게 보면 그때 좀 군사 독재 정권에 약간 예속되어 있다 보니까 너무나도 뭐랄까 제대로 된 헌법재판들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의 결정례들의 대부분의 결정례들은 그냥 87년도 헌법 이후로 다 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이때 만들어서 들어왔고, 87년 이후에 이제 헌법재판소의 재판들이 막 이제 나와서 지금은 또 헌법재판소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죠. 뭐 정당도 없애기도 하고, 그때 통합진보당인가요? 그거 해산시켜 버렸죠. 그리고 뭐 지금 탄핵시키기도 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켰죠. 뭐 등등등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위상이 여느 때보다 지금 높아져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그런 어떤 최고 권력적인 부분에서는 좀 높아져 있지만, 사실 생활적인 측면에서 물론 높은 것도 있습니다. 뭐 군가산점 이런 거라든지 뭐 예를 들어 그때 양심적 병력 거부라든지 뭐 간통죄, 낙태죄 뭐 이런 것들을 다 뭐 위헌 이렇게 만들어내면서 굵직굵직한 거는 많이 바꾸고는 있어요. 많이 바꾸고 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줄기의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 일상생활, 정말 우리 사소한 생활에서는
사실 민법이나 형법이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하죠. 그게 뭐 현실인 것이고. 그래서 이런 구조로 돼 있다. 그래서 보면 항상 뭐 이런 법률로서 정하되 이런 것도 계속 많아요. 추상적이에요. 어쩔 수 없이 헌법은 추상적이에요. 헌법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으면 큰일 나요. 국가가 되게 경직성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헌법은 지금 우리가 뭐 고치고 싶어도 고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나중에 살짝 우리가 보겠지만 뭐 지금 그냥 살짝 보죠. 헌법 개정 보면요, 약간 오류가 생겨가지고 제가 다시 이렇게 스타트해서 하는 거예요. 헌법 개정 보면 그 헌법 개정은 국회의원 제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한된다. 이렇게. 결국에 근데 지금 보면 국회의 의결 3분의 2 찬성 얻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30일 이내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과반 찬정. 그러니까 일단 이거부터가 어렵고요. 지금도 아마 그 300석인데 200석 이상이 한 당이 안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개정안이 국회로 통과하기가 어렵고요. 국회가 의결한 이후에 과반 투표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이번 대통령 선거도 한 후보가 50% 이상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게 허들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은 추상적으로 규율이 되어 있어야지만 유연성을 가질 수 있고 개정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 헌법으로서는 그렇죠. 뭐 혹시나 개헌이 된다라면 그 다음에 뭐 그 다음 헌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헌법으로서는 추상성이 당연한 거다. 이렇게 개헌이 어렵도록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헌법은 당연히 추상적이어야 되고 추상적임으로써 또 우리가 그만큼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발의를 할 수 있는 어떤 변주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추상적이고 이런 법률에 위임하는 규정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해석의 여지도 좀 넣어있죠. 그래서 그 해석의 여지가 헌법재판소의 어떤 관장 사항인 거예요. 헌법을 해석하는 그 권한, 헌법의 선언, 헌법의 해석 이런 것들이 다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헌법 아래 법률 국회가 제정하고 그 다음에 하위 법규에 위임 규정을 둘 수 있어요. 둘 수 있고 그래서 국회가 제정하는데 법률 아래 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니면 뭐 총리령 아니면 뭐 부령으로 정한다. 이런 식으로 법률 보면 계속 그런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행정법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위임 규정을 줄 수 있는데 일단은 헌법 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그러니까 이 입법권은 기본적으로 법률에 대한 입법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은 국회가 만들고요. 그리고 국회에서 의견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공포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드는 거는 국회가 하는데 헌법 53조에 따라서 대통령이 공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법률안 거부권이 있어요. 대통령이. 그건 뒤에 가서 좀 알아볼게요. 명령. 행정 입법 중 법규성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 입법 중 법규성이 있는 것. 그러니까 행정 입법은 일단 행정부에 만든 규율이에요. 행정부에서 만든 규율.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법규 명령과 행정 규칙으로 구분돼요. 그 구분은 오히려 우리가 그 행정법 가서 중요할 겁니다. 행정법 가서 중요할 건데 지금 그냥 미리 알아놓고 가자는 거예요. 행정입법은 행정입법 중 법규성이 있는 게 명령인데 그 명령이 법규 명령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법규 명령. 왜냐면 법규성이 있기 때문에. 법규 명령이라 말하고 그럼 행정규칙이 도대체 뭐냐 한다면 이거라는 거죠. 행정입법 중에서 법규성이 없는 것인데 뭐뭐 지침, 예규, 고시, 훈령 이런 쪽으로 막 붙어져 있어요. 뭐뭐에 대한 고시, 뭐뭐에 대한 훈령. 그런데 또 여기서도 예외적으로 법령 보충적 이건 행정법 가서 배울 거예요. 그냥 이 정도 설명하고 그냥 갈 거예요. 규칙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법규성이 있어요. 예외적으로. 또 법규 명령 중에서도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불령은 또 법규성이 없어요. 이거는 행정법에서 배울 거니까 그냥 그때 가서 배우시고 요렇게 예외가 있다 정도로 알고 그냥 넘어가면 돼요. 헌법에서는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법규 명령은 행정법 중에 법규성이 있는 규율이고 이 분류는 어떻게 되냐? 분류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재정 주체에 따른 분류를 할 수 있어요. 뭐 대통령령, 시행령, 부령, 시행규칙. 보통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 거는 시행령이라고 보통 말하고요. 부령 그러니까 각
각부 장관들이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시행 규칙이라고 말해요. 이 둘 다 법규 명령입니다. 헷갈릴 수 있는 게 행정규칙이라는 거죠. 이게 시행규칙이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행규칙이 행정규칙이라고 착각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고 시행령, 시행규칙 둘 다 법규명령이에요. 법규명령이고 그냥 재정 주체가 누군지 대통령이 만드는 건 시행령이고 각부 장관이 만든 부령이고 시행규칙인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법률의 위임 여부에 따른 분류 또 다르게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으로 나눌 수 있어요. 위임명령, 집행명령. 위임명령은 상위 법률의 위임을 받고 제정하는 명령을 말해요. 위임명령은. 집행명령은 위임을 받지 않고 법률의 집행에 필요한 국회가 만든 법률을 이걸 집행하려고 하면 이런 사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그 명령권자, 그러니까 명령 만드는 재정권자, 대통령 아니면 각부 장관이 있겠죠. 총리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이 정한 명령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다 보면 좀 착각하는 게 다 위임이 있어야지 만들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법률 유보의 원칙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위임이 없어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집행명령이라는 것들이 헌법 75조 보면 대통령 법률에서 구체 위임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이게 뭐죠? 이게 집행명령을 말하는 거고요. 법률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은 발할 수 있다고 헌법에 이렇게 정해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임명령 이게 위임명령이고 이 뒤에 집행에 필요한 사항 이건 집행명령이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 헌법에서 위임을 받지 않아도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혹은 부령 이건 75조는 대통령령에 관한 사항이고 95조는 그냥 위임 또는 직권으로 이런 부령을 받을 수 있다라고 돼 있지만 여기서 헌법을 해석하기로는 그냥 꼭 위임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집행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해요. 총리령, 부령 둘 다. 이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우리는 대통령령, 그러니까 시행령과 부령 그리고 총리령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위임명령으로도 우리가 만들 수 있고 집행명령으로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위 법률의 위임을 받고 제정하는 명령은 위임명령이고 위임을 받지 않고 법률 자체를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만드는 명령이 당연히 집행명령이에요. 당연히 이 범위를 벗어나는 집행명령 만들 수는 없죠. 이 법률의 집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우리가 생각해서 만들어야지 정말 법률과 상관없는 명령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것은 그 범위, 그러니까 법률 우위의 원칙은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데 모든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반하지 말아야 돼요. 그 모든 행정입법에 적용하는데 법률 유보의 원칙은 제한적으로 적용돼요. 모든 행정입법이 법률의 위임을 받아서 제정된 원칙이 통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집행명령도 있기 때문에 맞죠. 그런데 어떤 것 판례는 이제 우리는 이제 학자들의 본질성설이라고 말을 하는데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서 명령을 만들어야 되지. 그러니까 행정입법을 만들어야 되지. 법률의 위임이 없는데 국민권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사항이 아닌 것들을 만들어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하거나 보장이 안 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의회유보에서 조금 더 의회유보를 제한해서 그러니까 의회유보라는 말은 뭐냐면 의회가 만든 법률에 위임되지 않은 사항은 다 행정입법을 못 만들어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조금 풀어져가지고 국민권 기본권 실현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만 법률 유보가 필요하다. 좀 좁혀 놓은 거예요. 모든 사항을 다 법률 유보해야 된다라는 모두 다 해야 된다라는 것을 좀 줄여서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필요한 사항 본질적인 사항만 법률의 위임을 받아서 우리가 명령을 만들 수 있다. 이게 그 법률의 밖에 가면 행정은요 어쩔 수 없이 그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밖에 없어요. 집행을 뭐 하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적어도 우리 손으로 뽑은 국민의 대변자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기본권을 어느 정도 제한받아야 된다. 이거는 그 헌법에 그 37조 보면 법률로서 제한해야 된다고 적혀 있거든요. 여기. 근데 도대체 그래서 언어까지 제한해야 된다. 법률 바이국회 제정으로 법률로서 해야 된다는 거잖아. 근데 모든 게 아니라 그냥 명령을 아무것도 못 만들게 될 거잖아요. 계속 위임으로 가는. 그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본질적인 기본권 실현의 이게 키워드예요. 본질적인 사항, 본질적 사항. 관련돼서만 법률에 위임을 받아서 우리 명령 제정, 나머지는 명령들을 그래도 제정할 수 있다. 집행명령이라든지 이런 것들 제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우위는 있어요. 그러니까 위임에 되면 안 돼요. 하지만 꼭 그럼 위임해서 꼭 제정돼야 되냐는 그까지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제 조례, 규칙.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에 관해 지방의 의결을 통해 제정하는 법이고 헌법 11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할 수 있다. 이 범위 안이 우위는 당연히 맞고요. 우위. 유보는 또 아니에요. 유보는 아닌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방자치법이 뭐냐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 부과에 대한 침익적인 사항 같은 경우는 이런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된다. 침익적인 사항이 있을 때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도 유보를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오히려 퍼준다든지 뭐 해준다든지 이런 그 우리가 좀 더 뭐랄까 그 보조금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꼭 위임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하는 침익적인 상황,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 같은 것들은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된다. 딱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법률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근데 법률 공의 원칙 언제 적용되나? 유보의 원칙은 권리 제한이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만 제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위법에 위임이 없어도 제정 가능한데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는 위임이 있어야 되고요.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냥 그 권한에 제정하는 법이에요. 조례는 단체가 사무에 관해서 뭐 발의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꼭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야 되고 규칙은 그냥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냥 제정하면 되는 거예요. 넓은 의미의 규칙 제가 설명했죠. 자치법 1차례 규칙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치법 뭐냐? 국회의 자치, 대법원의 자치, 헌법재판소의 자치 이런 것들은 넓은 의미의 규칙이기도 한데 제가 여기서 말한 규칙은 그냥 지방자치단체 그 자치법을 말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뭐 국회 규칙, 뭐 대법원 규칙 가서 하나만 한번 확인해 보죠. 이런 식으로 규칙 제정권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법률과 동등한 위치다. 보통 이렇게 봐요. 동등하다. 헌법재판소도 보면 뭐 이렇게 있죠. 이 규칙은 아까 지방자치단체 규칙과 다르고 지방자치 규칙보다 당연히 높은 위에 하위가 아니라 상위에 있는 법령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있고 자치법 자치는 법률 등을 조정해서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죠. 그러면 이제 조약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뒤에 가서 우리가 뭐 한 번 더 배우겠지만 조약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면 국제법 주체 사이에서 국가 사이에서 문서로 합의한 것이에요. 뭐 FTA 협정, 뭐 주한미군 지위 협정, 한일 어업 협정 이런 것들을 말한 건데, 근데 판례는 이 조약의 지위를 어느 정도 보냐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해서 국회 동의를 받은 조약은 법률의 효력을 가지고 국회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동의를 받지 않은 체결 비준된 조약은 대통령령의 효력을 가진다라고 말합니다. 헌법 6조 보면 헌법에 의하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근데 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 이게 대한 해석론이 있겠죠. 해석론이. 근데 해석에서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헌법 60조에 보면 이런 그러니까 국가 안전 보장이나 큰 중대한 사항에 관련된 거는 국회가 동의권을 가져요. 국회가 이런 동의권을 가지는데 이거 말고 다른 조약들은 그냥 대통령이 비준하고 체결하고 비준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75조에 따르면 대통령 조약을 체결 비준하고 이런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그 체결 비준의 권한은 대통령이 가지지만 그런데 이런 상황, 뭐 상호 원조 안전 보장, 뭐 주권의 제약에 관련된 중대 재정적 부담 이런 것들은 체결 비준할 때 동의권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국회가. 근데 동의권을 가지는 조약에 관련돼서는 뭐다? 법률의 효력을 가진 거고 동의권을 가지는 그게 아닌 것은 뭐다? 대통령의 효력을 가진다는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돼 있고 위계 질서가 조약은 요 법률이나 명령 대통령령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맞죠?
그리고 뭐 행정입법에는 대통령령, 그다음에 이제 뭐 정리령, 분령 같은 것들이 있고, 분령 보통 시행규칙이라고 말을 하죠. 대통령 보통 시행령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이게 시행규칙이지만 우리가 행정규칙이랑은 구분해야 된다. 행정규칙은 행정 내부의 규율이고 고시, 훈령, 지침이다. 이거는 법규가 아니다.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거예요.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거고, 얘네들은 다 법규성이 있다. 일단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법에 의해서 국가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국가작용을 하는데 그 국가작용에 이제 통제의 필요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제 때문에 헌법재판과 행정소송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규의 우열이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쭉 가요. 보통 이렇게 가요. 하는데, 그러니까 위헌 위법의 개념이 뭐냐면, 위법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령, 법규와 일반적인 법 원리를 위반하는 위법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일단 위반하면 위법이죠. 근데 이 조례가 불령을 위반해서 만약에 이렇게 위임해서 조례가 된 경우에, 위임 조례인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위법인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위법인 거고, 그냥 상위 법령을 위반해도 그냥 위법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장 상위에 있는 헌법에 위반된 건 그 위헌이라고, 좀 더 위법에 더 어떤 협의의 개념을 하나 더 만들어서 빼낸 거죠. 그러니까 헌법이 위헌되거나 일반적인 헌법 원리를 반하는 경우에 위헌이라고 말을 합니다. 위헌. 우리가 위법이란 객관적인 법질서에 반하는 거 우리가 대충 뭐 민법, 형법에서 배웠잖아요. 근데 위헌, 우리는 이제 헌법 시간에는 위헌이라는 단어를 계속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에 좀 더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들은 헌법에 규정한 뭐 아까 말한 뭐 기본권, 통치구조, 이런 것들의 성문법, 여기 적어놓은 이런 것들에 적어놓은 성문법에 위반된 것들도 위헌이겠지만, 일반적인 헌법 원리, 이 헌법 원리는 성문으로도 도출될 수도 있고, 성문으로 도출될 수 있고, 그냥 판례가 이거는 인정한다, 이거는 자연법적인 인간의 존엄성이다, 이런 식으로 막 도출시키기도 해요. 그 때문에 일반적인 헌법 원리를 반하는 경우에는 위헌이에요. 도대체 헌법 원리가 뭐냐? 국민주권 원리, 뭐 민주주의 원리, 법치국가의 원리, 뭐 등등 있어요. 뭐 이 법치국가 원리 안에서 뭐 신뢰보호 원칙, 뭐 소고입법 금지 원칙, 뭐 또 하위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있거든요. 법치국가의 원리 안에 신뢰보호, 소고입법 등등 가는 게 있어요. 뭐 문화국가, 평화국가, 뭐 이런 원리들이 있어요. 그런 원리에 반해도 위헌적이라고 말해요. 하지만 그 추상적이기 때문에 되게 구체화되어 있는, 판례로 구체화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면 쉽사리 이 원리에 반해서 위헌이다라고 선언하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되게 판례법으로서, 그러니까 판례법은 없지만 우리나라에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로서 좀 구체화돼서 이런 경우에 이런 원리에 반해서 위헌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변호사 시험 볼 때는 없었는데, 최근에 행정기본법이라는 게 생겼어요. 아예 그 행정기본법에 조금 헌법적 원리들을 많이 넣었더라고요. 일반 관습법적인 원리를 많이 넣어서 행정법이, 그러니까 행정은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한 거예요. 법치행정을 해야 되는데 평등의 원칙도 해야 되고, 비례의 원칙도 해야 되고, 성신의무 권한함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교배의 원칙, 이런 식으로 행정기본법에서 되게 그러니까 관습법화되어 있었던 행정법의 원리들을 되게 성문법화 시켰어요. 다 이런 것들은 다 또 헌법적 원리에서 다 사실 이런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이런 것들은 사실 헌법적인 원리에서 내려와서 행정도 이런 법 원리에서 행정을 해야 돼라고 말하는 것으로 성문화된 거예요. 당연히 이거는 우리 평등은 어떻게 돼요? 지금 헌법 보면 11조 평등 있고요. 비례 원칙은 뭐 당연히 세를 맞출 때 세총으로 써야지 100% 쓰면 안 된다, 이게 비례 원칙인 건데, 그냥 필요한 경우에 하나요.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경우는 비례 원칙을 우리가 뭐 도출하기도 해요.
그 필요한 경우 하나에 비례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당연한 것인데 약간 그 성문에서 우리가 뽑아내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신뢰 보호 원칙, 이거 뭐 소급 입법 금지의 원칙 뭐 이런 것들도 다 그냥 가지고 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위헌 위법의 개념이 있는데 국가 작용과 법치주의. 작용, 공권력 행사나 법규 제정이 국가의 작용이죠. 공권력 행사, 법규 제정 맞죠? 그래서 이거를 일정한 기준, 헌법 법률에 의하여 통제해야지만 결국 우리의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게 현대 법치주의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옛날에는 그냥 형식적 법치주의만 이루어지면 그냥 정의롭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으나 현대 법치주의는 실질적 법치주의도 포함하는 것이고, 그럼 우리가 그 정신을 심은 그런 헌법적 가치에 위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헌법적 가치에 위반하지 않게 우리 공권력의 행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법규 제정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의 작용, 공권력 행사, 법규 제정을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통제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특히 국민의 기본권에 지켜야 되는 게 헌법재판인 거죠. 사실 간접적으로는 다 행정 소송 이런 것들도 우리의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래도 좀 더 구체적인 어떤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들을 위법이라 해서 행정의 어떤 처분 뭐 등등 다른 작용들을 취소하는 것들이 행정소송이라면, 전면적으로 기본권을 내세워서 이거는 기본권을 침해해, 아니면 헌법 원리에 위반돼 하면서 말한 것들이 위헌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 그냥 이거 잠깐만요. 지금 살짝 오타가 있어요.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헌법이에요. 헌법재판소 헌법 107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에 전제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그러니까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에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해 재판한다. 이게 여기 1번 헌법 111조에 보면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맞죠? 그냥 쭉 볼게요. 법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 경우 재판 전에 대법원의 이를 최종적 심사의 권한을 가진다라고 말을 해서, 대법원 그럼 명령 규칙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도 대법원이 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 대법원은 자기들이 그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왜냐하면 대법원은 법률을 보는 데잖아요. 이거는 법률을 기본적으로 법률의 해석을 하는 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 규칙은 법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내 아래에 있는 애들이 헌법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에 전제된 경우에는 우리만 가진다라고 대법원은 판단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위반된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수 있다라고 판단해요. 헌법재판소가 그런 식으로 해석을 가지고 좀 더 넓게 판단해버려요. 대법원은 그에 대해서 좀 뭐라 하는데, 그래도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는 너네들이 판단한 거 맞아, 대법원이. 하지만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공권력 행사에 대한 통제, 그다음 법규에 대한 통제가 있는데, 아까 법규에 대한 통제, 법률이 잘못 만들어졌으면 그에 대한 통제는 이런 식으로 해요. 그리고 5번에서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에서 이 헌바 있거든요. 위헌 법률 심판이요. 뒤에 가서 한 번 더 알아볼게요. 우리가 이런 것들이 법률을 통제하는 거예요. 우리는 추상적 규범 통제를 이거 규범 통제라고 말하는데, 이게 구체적 규범 통제와 추상적 규범 통제가 있어요. 네, 추상적인 규범 통제는 언제든지 법원이 아니면 헌법재판소가 이게 위법이다, 위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우리나라는 이 추상적 규범 통제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규범 통제만 인정하고 있어요. 뭐다? 이 재판에 전제가 된 경우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 발생해야 돼요. 그런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만 재판에 전제가 되고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 만약에 우리가 옛날에 간통죄 위헌이 났어요. 근데 옛날에 간통죄가 있었을 때 해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누가 그 간통죄를 이유로 형사재판이
지금 1심에서 지금 하고 있었고 그냥 원고는 검사고 피고인은 간통한 사람이죠. 간통한 뭐 남편이었다고 합시다. 그래서 얘가 이제 기소를 한 거예요. 기소를 해가지고 지금 올라와서 형사재판 올라온 거예요. 이때 피고인이 본인이 지금 당사자잖아요. 당사자. 이게 재판의 전제가 된 거거든요. 만약 뭐 재판이 지금 1심을 지금 형사재판에서 하고 있을 거예요. 이때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때 이때 이거를 위헌 법률 이런 경우에 피고인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위헌 법률 심판 청구 제청을 할 수 있어요. 여기 지금 아까 여기 제청 제청 신청을 본인이 할 수 있거든요. 이 본인이 신청을 하면 제청을 해달라고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법원이 판단해요. 네 말이 일리가 있나 해서 법원이 제청하는 경우가 있고요. 법원이 제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법원이 이렇게 법원이 판단해서 제청해서 법원이 위헌 법률 심판 청구를 합니다. 제청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헌재가 판단하죠. 헌법재판소가. 이게 뭐냐면 헌가 사건이고 아까 여기 112조 1호의 사건이 1항 2호 1항 1호의 사건이에요. 근데 여기서 법원이 판단하길래 이 제청 신청을 기각했어요. 제청 신청을 기각했어요. 제청해달라고 신청했는데 아니다. 이건 아니야. 그러면 이 피고인 자체가 이 당사자가 사건의 당사자가 그냥 헌법 소원으로 심판 청구를 했을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게 헌바 사건이고 이게 위헌 법률 심판형 헌법 소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법률이 정하는 헌법 소원에 관한 심판인데 그냥 일반적인 공권력에 대해서 우리 헌법 소원은 심판이 있지만 이건 권리 구제형이라고 헌마 사건이라고 말하고요. 헌바 사건 이건 지금 제가 말한 건 중요하니까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사례 나온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아주 기본의 기본이기 때문에 무조건 외워야 돼요. 알겠죠? 이 헌바 사건은 위헌 법률 심판형이라서 이렇게 법원이 판단 기각했었을 때 당사자가 헌법 소원 심판 청구를 해가지고 헌법재판소 판단하게 만드는 이게 헌바 사건이에요. 일반적인 이게 그러니까 규범 통제에는 사실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서 사실 제 생각에는 헌가 사건에 두 개 다 넣었으면 저는 아니면 헌가를 두 가지로 만들어서 뭐 헌가 다시 1, 헌가 다시 2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되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 법원의 기각을 제가 봤을 때는 이 논리적으로는 이거를 공권력이라고 본 것 같아요. 이 법원의 기각을 제청 신청에 대한 기각을 공권력이라 보고 이 공권력에 대해서 우리는 헌법소원을 하겠다. 헌법소원은 뭐냐면 공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불복해가지고 이거 공권력이 위헌이니까 이거는 없애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각된 거를 우리가 소원해서 가겠다라는 식으로 그런 구조를 만든 것 같은데 사실 좀 전 잘못 만들지 않았는가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해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교수님 학자들도 많아요. 왜 헷갈리게 이거를 왜 헌법소원의 밑에 헌바 사건을 집어넣었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겨우 제청해서 지금 청구해가지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부분 똑같아요. 그래서 헌가나 헌바에 헌재라고 헌법재판소 제가 줄여서 말한 거예요. 판단 논리 구조는 똑같아요. 이까지만 오면. 그래서 지금 헌가 사건이 이렇게 있는 거고요. 공권력 행사에 대한 통제는 헌법 소원 아니면 취소 소송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뭘 했어. 근데 이게 공권력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설명했잖아. 국민의 권리 의무와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주는 국가기관의 작용 말하거든요. 우리가 법적 지위가 A라는 법적 지위를 누려야 되는데 B라는 법적 지위로 우리가 밑으로 내린다든지 아니면 우리는 위로 올렸어야 되는데 그걸 안 올리는 우리 그런 판단을 한다든지 그런 국민의 법적 지위, 권리, 의무를 영향을 주는 그런 국가기관의 작용을 말하는 거예요. 대부분 행정청의 처분이 많아요.
행정처의 공권력 행사 처분에 대해서도 엄청 깊게 배워야 되는데 그냥 대충 제가 러프하게 이거 행정법 시간이 아니니까 그냥 행정처의 공권력 행사 정도로 알고 넘어가고요. 그럼 사실행위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행위는 사실 행정작용으로 볼 수 없어서 처분으로 인정 못해서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게 다수설인데, 근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실행위에서 권력적 사실행위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헌법소원으로서 구제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법률제가 헌법소원에 대한 심판 이런 것들이 이런 공권력 행사의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취소소송으로 가가지고 여기 행정소송법에서 항고소송에 이거 4조로 다시 가면 항고소송이 취소소송, 무효동 항소소송 가거든요. 요 취소소송 가장 많아요. 요걸로써 국가가 어떤 공권력 작용을 하면 그 대부분 처분일 것인데 처분을 하면 취소소송으로서 우리가 그것을 취소해달라라고 불복하는 거예요. 그게 공권력 행사에 대한 통제인 거죠. 그래서 행정소송, 헌법소원 아니면 근데 이게 안 되고 아주 보충적으로 다른 공권력들 이런 취소소송으로 우리가 구제가 안 되는 그런 공권력들을 모아가지고 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을 우리가 해요. 그래서 그게 헌법소원 심판 권리구제형 헌마 사건을 이 헌법소원을 보통 말을 하고, 이 헌마 사건은 사실 법규에 관한 통제라고 더 봐도 무방하다. 위헌법률 심판 무방하다라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뒤에 한 번 더 볼 거니까 그때 한 번 더 이해를 하세요. 그리고 이 탄핵 심판, 정당해상 심판, 권한쟁의 심판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좀 우리 국가의 작용, 우리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아까 공권력 행사에 대한 통제, 법규에 대한 통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개인이 어떤 지금 현재 눌러져 있으니까 이거를 풀어주는, 회복시켜주는 어떤 그런 통제고요. 이런 2번, 3번, 4번은 뭐냐면 직접적으로 우리가 국민이 기본권을 침해받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구조를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헌법적 구조를. 그걸 보통 통치구조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데, 이 통치구조 속에서 헌법이 규정한 통치구조인데 이 통치구조를 벗어난 행위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탄핵 심판은 뭐냐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 사건이 최근에 가장 굵직한 사건이었죠. 이런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으니까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결의해가지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한테 판단해달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탄핵 심판은 보통 뭐냐면 그 입법부가 사법부와 행정부를 견제하는 하나의 구조적인 심판이에요. 탄핵은 누구를 시킬 수 있냐면 한번 가서 볼까요? 헌법재판소법 가서 보는 게 더 나은데, 공무원이 위임한 경우 국회가 소추를 의결해서 올리는 거예요. 국회가 올리는 거거든요. 누구 보면 대통령, 헌법재판소 맞죠? 보면 법관이랑 가장 법관, 헌법재판소, 대통령 이걸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탄핵 심판은 국회가 입법권이 사법부와 행정을 견제하는 거예요. 탄핵 심판은. 정당해산 심판은 보면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해서 헌법 심판 정하죠. 정당은 보통 뭐예요? 국회죠. 국회 있고 정당은 아니지만 정당을 우리가 만들어서 국회를 구성하고 있잖아요. 지금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때문에 이거는 뭐다? 정부가, 그러니까 행정부가 뭐다? 국회를 견제하는 거예요. 되게 재밌죠. 사실 이 위헌법률 심판은 정확히 말하면 재판 전제된 경우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올리는 거예요. 이거는 사법부가 사실 입법을 만든 법률을 뭐다? 헌재에 올리는 거잖아요. 사법부가 얘를 견제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는 것도 되지만 이거는 개인의 권리 구제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전제가 된 경우에 어떤 한 사람이 이 사건이 처해 있어야 되니까 개인의 권리 구제도 되지만 이 사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구조적인 접근 방식의 재판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세 개는 권한쟁의 안 봤구나. 권한쟁의는 가서 보면 지금 계속 그 위용 하는 소리 들리죠?
정말 좀 스트레스 받는데 계속 이게 소음으로 들리니까 여러분들 그 학습에 좀 도움이 그러니까 약간 방해가 될 것 같아가지고 좀 짜증이 나요. 사실 저는. 근데 지금 지금 이거 촬영하는 데가 좀 대로변에 있어가지고 대로변에 있어서 계속 이 소리가 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 서울역이 이제 대로변에 있는데, 그래서 보다 보면 저는 이렇게 앰뷸런스가 하루에 많이 지나가는지 몰랐어요. 이 강의를 찍기 전까지는. 근데 이 낮에 이렇게 찍다 보면 정말 거의 1시간에 한 번씩은 앰뷸런스가 지나갑니다. 이렇게 위급한 상황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너무 이렇게 지나가는 것들은 제가 강의를 녹화하는 측면에서 짜증이 많이 나는데, 당연히 이 위급한 상황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잘 구조받으셨으면 좋겠고, 세상에 너무 사람들한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아무 일도 없이 이렇게 하루를 지나간다는 것 자체가 행복하고 편안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또 가끔씩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소음이 계속 나서 좀 양해의 말씀을 구하면서도 또 여러분들이 또 평탄하게 하루가 이렇게 지나가면 감사하다라고 지나가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권한쟁의 설명하는데, 권한쟁의 보면 이거는 그냥 서로 상호간, 국가기관 상호간, 집안의 상호간 내부적으로 만약 분쟁이 생기면 최고재판기관인 헌법재판소가 판단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를 견제한다는 그 개념이 아니라 너네들끼리 싸우면 우리가 판단해 줄게가 권한쟁의 심판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런 권한쟁의 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 심판, 위헌법률 심판, 헌법소원 심판, 이런 것들이 헌법재판의 관장사항이다. 근데 이 위로 올라가면 공법에서 보면 크게 공법재판은 행정소송과 헌법재판이 있는데, 그것들은 이 공권력 행사에 관한 통제와 법규에 관한 통제를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헌법재판은 좀 들어오면 헌법소원과 위헌법률 심판이 있고, 이거는 주관적인 어떤 한 사람, 우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재판이고, 그 위에서 좀 객관적인 소송으로서의 재판은 탄핵심판, 정당해산 심판, 권한쟁의 심판은 좀 더 객관적인 소송으로서 이게 기본권에 직접 직결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이 만든 구조에 그 구조가 워킹을 잘하도록 만들게 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재판이다, 심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소송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뭐 이런 것들이 있다 하고 그냥 한번 쭉 읽어보세요. 가장 중요한 건 항고소송이고, 항고소송 중에서도 중요한 건 취소소송이에요. 이건 위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 취소소송이 있다, 행정청이 하는 그런 취소소송이 있다 정도로 넘어가고, 공법은 요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고, 이제 우리는 좀 더 이제 공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배웠어요. 국가의 통제, 작용. 국가는 항상 우리 기본권을, 우리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간다는 게 어떤 근대 우리 법치주의의 생각이에요. 부르주아들이 이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프랑스 혁명했었잖아요. 프랑스 혁명이 그 기본에서 나온 거거든요. 국가는 우리의 개인의 재산권과 우리의 권리를 침해해. 왕권이 침해해. 그때 우리는 자유를 얻어야 돼. 그럼 국가의 작용에서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취소를 말할 수 있고, 못하도록 말할 수 있고, 이거를 제한을 시킬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이 보장된다라는 그 개념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 그 나오다가 헌법의 개념이 한 스푼 더 얹어진 이유가 뭐냐면 그 나치 이후에 이는 형식적 법치죠. 형식적으로 우리가 이를 행정소송에서만 지켜야 될 게 아니라 국가가 악법을 만들어서 우리를 또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헌적인 법률을 우리가 통제하고 국민이 불복할 수 있고,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 뭐라 할 수 있는 헌법소원 심판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위헌인 법률이면 우리가 그 재판을 받을 때 이 법률을 날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헌법재판이 만들어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큰 공법상의 그 원리를 우리가 좀 많이 살펴봤고, 이제 정말 중요한, 지금부터 정말 이제 헌법 교과서에 나오고 헌법에서 중요하고 또 객관식에도 나올 수 있고 당연히 사례를 위해서 알아야 될 구조들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는 여기까지 할게요.